요즘 스스로를 사랑하셨나요?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진 사건들을 해결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아이와 가족을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어디에도 내가 없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땐 인생이 너무 공허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들여다봐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나를 사랑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좋은 생각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을 강요하며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언제 에너지를 받고 언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지,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 내 인생의 소명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더불어 내 안의 근원과의 소통에도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그녀의 세 번째 책,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에서 민감한 영혼들인 엠패스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엠패스의 특징들을 언급하고 테스트를 해보았듯이 이들은 일반인들이 5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느낄 때 100개의 손가락으로 뭔가를 느끼는 사람들이기에 기쁨도 크게, 상처도 크게 느낍니다. 또 이들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 매우 소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은 엠패스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사랑을 찾으러 헤매이는 하이에나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해질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예의주시한다거나 두려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좋아, 어떻게 하면 날 더 사랑할 수 있지? 이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끌어들인 거야. 너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런 현실을 끌어당겼어. 그렇게 부정적이어선 안 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자신에게 가장
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아픔과 상처, 혼란과 두려움, 병 같은 것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건 나를 더 사랑해주고 좋은 것들을 삶 속으로 더 많이 허용해 드리라는 초대구나 같은 말을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한테서 내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더 진실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실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상태 그대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즐거울 때는 삶 속으로 더 많은 즐거움을 허용하게 됩니다. 더 즐거워지는 방법은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지나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응원해 줄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더 다정해지는 한 가지 방법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다거나 너무 힘들 때 자신을 판단하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당신이 겪는 일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줄 건가요? 아마도 겁내지 마.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라든지 결국 다 지나갈 거고 그러고 나면 넌 더 강해져 있을 거야.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널 사랑해. 같은 말일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 내면의 안내자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이런 질문들을 해본 다음 대답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대답들이 있거든 행동에 옮겨보세요. 당신은 늘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 상태에 있고 싶을 것입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또한 자신을 더 받아들여주고 더 사랑해주는 법을 배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주파수로 옮겨가는 방법입니다. 더 높은 주파수 또는 진동으로 옮겨가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진동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언제나 진동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을 이루는 부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이 더 높을수록 당신은 더 가볍고 직관적이며 더 깨어있다고 느낍니다. 더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생각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은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받아들이고 사랑하게끔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주파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점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랑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엠패스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빛을 가져다 주기를 정말 좋아하며 바로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나의 슬로건이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정말로 그러니까 인 것입니다. 나는 삶을 거의 앗아갈 정도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서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엠패스들은 스스로를 사랑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게 이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를 만드는 데 일조할 뿐이니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먼저 돌보면 당신은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가 임사체험과 암 치유 경험을 나누고 다니던 초기에 가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말이죠. 적어도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게 살잖아요.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너무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뒤가 바뀐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인 희생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봉사는 자기 희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자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부모나 리더에게도, 내가 자란 문화권에서는 여성에게도 그런 종류의 이타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맞닥뜨릴 때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내 내면의 안내자와 직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아마 몸이 아파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내가 몸이 아프거나 병을 앓거나 심지어 죽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해답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숨기거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틀에 가둔 상태에선 상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들에 자기 자신을 연다는 뜻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대체로 나는 그런 것들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온전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 즉 물질적 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적 자아가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보고 그것을 한번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몸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정말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멀리 확장하면 모든 이들의 에너지와 맞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 빙산의 한 조각들에 불과한 것처럼 대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물질적인 몸일 뿐이며 그 이상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육감의 존재들에 대해 말하거나 육감을 지닌 당신의 자아를 알아차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80%를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그 80%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죽었을 때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전부 보았고 느꼈습니다. 몸이 아닌 나에게는 몸인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실 빙산 전체였습니다. 나는 형언할 수 없이 거대하고 장대했습니다. 육체적 자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그들 본래 모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우고 걱정하고 논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소한 문제들을 크게 키워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에 이런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일 삶에서 큰 소망을 갖고 있다면요? 생각과 느낌으로 그런 소망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게,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한다면 나 자신을 제한하는 것일까요? 내 대답은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소망이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볼 수 있거나 알고 있는 것에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을 앓고 있을 때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낫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비전 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디지털 비전 보드가 유행하기 전인 2005년도였습니다. 나는 코르크판을 사서 잡지에 나온 건강한 사람들의 사진을 오려붙여 일종의 콜라주를 만들었습니다. 비전보드를 만드는 것은 한동안 아주 즐거웠지만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몸이 나아지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나는 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보드의 한 가지 문제는 당신의 소망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움과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애초에 당신이 온 곳, 즉 사랑과 영감의 본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현재 순간이 내가 바랐던 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화가 나거나 겁이 나거나 짜증스럽다면 당신은 생존 모드를 발동시키고 있는 것이고 영감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 모드에 있을 때는 창조성이 흐르기를 멈추며 따라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이 순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을 찾아보세요. 어떤 삶의 조건 속에 있든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음악을 듣는 것, 더 높은 자아에 연결되는 것, 그 상황이나 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거나 보여주려고 하는지 묻는 것, 아니면 그저 스스로에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합니다. 한 여성이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비전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끌어당김의 법칙 전문가들이 하라는 방법들도 모두 따라해 봤는데 원하는 결과를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내가 만든 영상을 보고는 자신이 두려움과 결핍, 생존 모드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였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기분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러다 마침내 자신이 훨씬 폭넓게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훨씬 좋은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내 비전보드 같은 도구도 필요 없게 되었는데 그게 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의지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내가 비전보드에 붙여놓고 소망했던 현실은 내 다르마, 즉 나의 신성한 진짜 목적, 소명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미래에 비하면 아주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그때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고 특히나 당시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려움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 제한적인 현실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닷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80%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들을 세우면 또는 비전보드 같은 걸 만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제한된 시각으로만 보면서 스스로를 가로막고 제한하는 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본 모습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현재의 자아를 사랑하고 이 현재 순간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자아가 한껏 고양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뭔가 기분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나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몸을 움직여 완전히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해변을 산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혹은 내가 정말로 즐기는 어떤 것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명료한 상태가 되고 삶은 늘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나는 그 좋지 않은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현재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곧 최고의 미래가 펼쳐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전보드에 붙여둔 이미지들은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지금의 이런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삶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특정한 목표들, 바라는 미래의 자세한 그림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정확한 결과 같은 것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열린 결말로 남겨두세요.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를 온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순간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확장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80%를 언급할 필요를 느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빙산의 일각, 즉 눈에 보이는 자아만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세요? 저 마사지도 받는다고요. 내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머리도 자주 자르고 염색도 한다고요. 피부 관리도 받고요. 난 나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삶이 아직도 잘 안 풀리고 왜 내가 날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죠? 그러면 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건 당신의 80%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20%만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첫 단계는 당신에게 다른 80%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실은 육감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80%에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당신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신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비육체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통합됩니다. 지금 당장은 비육체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면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자신이 그저
바다에 떠다니는 한 조각의 빙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한 조각의 빙산밖에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빙산들, 물, 땅, 그 밖의 요소 등등 수면 아래에서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전체의 그 장대함을 볼 수 있다면, 그리하여 자신이 훨씬 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그 부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 방법은 수련 프로그램에 가기, 영성 팟캐스트 듣기, 악기 연주하기, 맛있는 음식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 당신의 깊은 내면과 연결되도록 해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나는 하루 종일 내 빙산의 나머지 부분과 이야기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그 부분과 접속합니다. 그 부분, 즉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신뢰하면 그 부분에게 말을 걸어서 그래, 나에게는 훨씬 더 큰 부분이 있지. 그래, 그 부분이 나를 늘 인도해 주려고 하고 있어. 그래, 그 부분은 내 소명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아. 그것은 미래의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고 내 미래의 자아를 보여주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알아봐주고 아껴주면 그 부분 역시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은 더 이상 어쩔 줄 모르고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정말로 일어납니다. 그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임사체험에서 내가 겪은 일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빙산 전체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당신도 빙산 전체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연결되어 보세요. 그토록 간단한 일입니다. 빙산 전체와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통합됨과 온전함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한 발 뒤로 물러나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 세상에, 이제 알겠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실은 자아라는 것조차 없으니까. 육체적 자아라는 건 없어. 나는 전체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 이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영원한 자아의 일부, 즉 온 우주에 연결된 빙산 전체임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예컨대 조용하게 앉아 명상할 때, 자연 속을 거닐 때, 샤워를 할 때 더 큰 자아에 연결되며 거기에서 답을 얻습니다. 당신이 더 높은 자아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당신의 삶이 원래 펼쳐져야 하는 대로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하고자 한 바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거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맞추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이 삶을 실천에 옮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 무엇을 준대도 이제껏 내 삶이 펼쳐진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 웨인 다이어 박사를 만난 이후로 펼쳐진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아주 많은 이들을 만났고 내 이야기를 열렬한 청중들에게 들려줄 기회를 얻었으며 그들이 자신의 질병을 다르게 바라보며 두려움을 덜어내도록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강연자나 교사, 나아가 당신 같은 멋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엠패스들과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을 믿지 않았거나 내가 지금껏 하고 있듯이 내 가슴을 따르지 않았었더라면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가슴의 소리를 따르고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되도록 두려움 없이 스스로를 허용한다면 당신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오늘 소개드린 부분에서 저는 정말로 많은 제 삶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부분의 내용을 돌아보면 과거의 어느 시간 속에서 저는 희생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저를 소중하지 않게 대하는 것도 방치했지요. 남을 돕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더 이상 나눌 것이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제 삶을 유지하고 지탱할 정도의 여유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가 말한 것처럼 저는 문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변에 나눌 사랑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나눌 수 없을 뿐 아니라 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엠패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부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오랜 시간 많은 고통을 겪지 않고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돌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몸이 아팠을 때 제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에서 무언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굳건히 나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어떤 종류의 비난도 삶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이런 에너지들에 굴복하지 말고 스스로를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려면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꾸 기분 좋은 상태가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랑을 주변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나에게 닥친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든, 우리는 그것이 사랑을 하라는 신호임을 알고 오직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아니타 무르자니의 슬로건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정말로 그러니까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이 말을 진정으로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 내면의 근원과 더 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나는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인 존재이니까요. 저는 사랑이 부족하여 마음이 힘들 때 나 자신과 근원을 향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를 손짓으로 다독거리면서 몇 시간이고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커져서 의식이 넓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거대한 사랑을 마주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 적도 많았고요. 최근에는 얼마 전에 업로드한 자기사랑 확언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자주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진짜 나 자신의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백일이었습니다.